차 교수와 고등학교 생인물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한물체 운동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한물체 운동에서 여러물체 운동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물리학하면 뉴턴의 물리학이죠. 뉴턴에서부터 물리학이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 뉴턴의 물리학으로부터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현상은 엄청 복잡한데 이 복잡해서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지 모를 그런 아주 복잡한, 다시 말하면 이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자연 법칙은 딱 하나다. 아주 엄청 간단하다. 그게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연의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법칙은 단지 요거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물체 도르라든가 이런 거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단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운동량인데, 이렇게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물량을 정의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운동량 하면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는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을 그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운동량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운동량의 뭐 역할이나 성질이나 이런 걸 배우죠. 또 충격량 하면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물체가 받은 충격 정도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도 운동 상태 변화도 달라진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또 충격량에 대해서 막 배웁니다. 그리고 일 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의 의미와 별도로, 이 말은 우리가 일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쓰는데 물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리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정의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막 공부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떠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히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질량이 m인 물체의 속도가 v면 2분의 1 mv 제곱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막 이렇게 배웁니다. 가만히 이 정의들을 보면 그 정의가 뭐 그냥 말을 그냥 설명한 거, 특별할 것도 별로 없죠. 운동량은 그냥 운동하는 정도, 뭐 충격량은 충격받는 정도, 일은 힘에다 거리 곱한 거, 운동 에너지는 뭐 이렇게 된 건데, 왜 운동 에너지는 하필 2분의 1을 앞에다 썼는지, 왜 하필 운동 에너지는 V의 제곱을 곱했는지,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 물리를 공부하는데 물리에 수많은 물리량이 나오는데 그 물리량들을 하나씩 다 정의해가지고 다 이 공부하게 하는데, 물리학에 왜 이렇게 물리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가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운동량이나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정의를 그대로 이제 여기 뽑았었습니다. 근데 운동량, 충격량, 운동 에너지, 이런 물리량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곳에 운동량은 무엇일까, 충격량은 무엇일까, 운동 에너지가 무엇일까, 뭐 이거 알아내는 것이 이제 물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를 공부하는 목표는 바로 뭐냐면, 자연현상의 운동법칙을 적용해서 자연현상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복잡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는 원리는 딱 하나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운동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자연현상에다가 운동법칙을 적용해서 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뭐가 되는지 그걸 규명하는 것, 이것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목표이지, 여기에 운동량이나 충격량이나 일이나 운동에너지나 그 밖에 또 많죠. 이런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록 자연 법칙인 운동 법칙, 이거 F는 mA로 굉장히 간단하죠. 자연 법칙은 간단한데 무엇이 복잡하냐면 자연 현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우는 아주 쉬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F는 mA만 적용하면 됐죠. 그래서 가속도만 구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만 딱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바로 뭐였냐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였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경우는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어가지고 가속도만 알 것 같으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가지고 척척척척 속도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는 뭐 운동량이나 충격량이나 일이나 운동 에너지나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간단했냐면 물체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받는 힘도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힘을 받는 한 물체의 경우에는 F는 mA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곧 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물체가 있다든가, 또 물체가 받는 힘이 일정한 힘이 아니라 막 변하는 힘을 받는다든가, 또 물체가 지금까지는 물체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물체의 크기도 생각해야 되어야 된다든가, 또는 물체의 수가 무수히 많다든가,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는 이 운동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그 답을 얻는 결과가 얻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푸는데 엄청 복잡해서 좀 힘들어서 풀어야지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물리학자들은 그 복잡하게 된 그 풀이 과정을 끙끙거리면서 진행해서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물리량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설계한다고 하는 건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간단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걸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운동량, 충격량, 일, 운동에너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계마다 그 운동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복잡해지는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이걸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 설계한, 새로 만들어낸 그런 물리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딱 저기 있어가지고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게 운동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으로 운동량을 정의했더니 무엇이 간단해져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간단해지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량들은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똑같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운동량은 질량에다 그냥 속도만 곱하고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다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2분의 1까지 해주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쉽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물체에서 여러 물체로 가면 무엇이 복잡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경사면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배웠죠. 돌레 문제, 공중에 던진 물체 이런 거 배웠죠. 이걸 왜 우리가 물리 시작하자마자 이걸 열심히 공부했냐면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경사면 문제, 도르래 문제, 공중에 던진 물체가 제일 중요해서가 아니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걸 연습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간단합니까? 물체가 받는 힘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물체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 뭘 배웠냐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배웠는데 이 등속 원운동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보다 만큼 간단하지는 않지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도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 기술할 때, 풀 때 사용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일정한 힘은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하는데, 이제 등속 원운동하는 거는 크기가 안 변하고 방향은 변하죠. 그렇지만 방향도 항상 중심을 향한다는 그런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물체가 여러 물체로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어떤 물체가 여러 물체 문제인지 이거 좀 확실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 물체는 왜 풀기가 더 어려운지 이것도 좀 알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 물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제안했을까 사람들이, 그런 게 궁금하죠. 자, 그런 거 이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앞에서 1강 4번째 강의에서 뭘 배웠냐면 개를 배웠습니다. 시스템. 우리가 물리를 적용할 때 시스템 배웠는데 뭐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까? 물체들의 모임을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체들의 모임을 시스템이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물체들이 있다고 하겠어요. 물체는 질량으로 대표됩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요거 내가 지금 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면 요걸 갖다 개로 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M1과 M2가 M3가 개인데 시스템인데, 이 얘기는 내가 M1과 M2와 M3에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해서 그걸 풀고 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해서 푼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M1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고, M2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고, M3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개로 정했다면 그 바깥에 있는 개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의 위치 벡터에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M1, M2, M3의 위치 벡터인 R1, R2, R3를 구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일 때 요거를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개다,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개에 속한 물체에게만 뉴턴의 운동방식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에 속한 물체에 이제 운동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힘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힘이란 바로 뭐였습니까? 힘이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힘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얘기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힘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를 이렇게 딱 갈아 놨었는데, 그때 이 M1, M2, M3 이 개에 속한 물체에 작용한 힘의 원인, 그 힘을 하려면 다른 물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다른 물체는 개 바깥에 있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력이라고 작용합니다. 그래서 외력은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M1에 M4가 작용하는 힘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힘 표시할 때 밑에다 첨자를 붙이는데, 첨자의 오른쪽에 있는 건 그 힘의 원이 되는 물체, 왼쪽에 있는 건 그 힘을 받는 물체로 이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했었죠. 그래서 F14 하면 M4가 이제 M1한테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거는 M4가 M2한테 작용하는 힘, 이거는 M4가 M3한테 작용하는 힘. 근데 M4는 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힘들은 전부 외력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힘, 이 셋이 개라고 한다면 이게 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외력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물체들 사이의 거리에도 의존하고 그럴 테니까 M1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앞에서는 그 외력이 바뀌지 않는 특별한 경우만 공부했습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렇지만 바뀔 수도 있겠죠. 외력은 이제 이 물체가 움직이면. 근데 M4가 움직인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요거 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힘을 함수꼴로 쓴다면 F14는 이건 원에 작용하는 외력인데 그건 R1에만 의존하고, F24는 R2에만 의존하고, F34는 R3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바뀌면 힘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력에 대해서 내력이 있었죠. 내력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력인데 어떻습니까? M1, M2가 개에 속하니까 이놈들 서로 작용하는 거, M2하고 M3가 서로 작용하는 거, 이건 우리가 내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력은 F12, F21, F23, F32 이렇게 F31, F1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첨자가 전부 개에 속한 물체들에 의한 첨자가 이렇게 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력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내력을 다 더하면 내력을 다 더한다고 하는 건 여기 지금 물체 3개의 경우에는 내력이 딱 몇 개 있을 수가 있어요. 딱 6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6개의 내력을 다 더하면 반드시 0이어야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F12하고 F21은 어때요? 앞에 힘을 받는 물체하고 힘을 작용하는 원인을 서로 바꿔놓은 거죠. 이 바꿔놓은 건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죠. 그 작용 반작용은 바로 어떻습니까? 크기와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개 0이 되죠. 작용 반작용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개 0이 되죠. 이렇게 내력을 전부 다 합하면 그 내력 속에는 반드시 그 내력 어떤 내력이든지 반작용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내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의 좌표뿐 아니라 상대방 좌표에도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F13가 있다면 F13는 M1이 바뀌면 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M3가 바뀌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2개 사이의 거리가 바뀌니까 힘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내력의 경우에는 그 힘이 작용하는 두 물체 모두의 좌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두 물체들이 전부 다 그 시스템에 속한, 개에 속한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력의 경우는 두 물체의 좌표에 의존하고 외력의 경우는 어때요? 한 물체만 의존한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물체 문제하고 여러 물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걸 여러 물체 문제냐라고 말하는 걸 잘 이해하는지 보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영수하고 기철이하고 순자가 동시에 돌멩이를 한 개씩 동시에 떡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 돌멩이는 몇 개 있습니까? 올라간 돌멩이 3개. 요 3개를 개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개로 정했을 때 이 돌멩이 3개의 운동은 세 물체 운동일까 아닐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 물체 운동이다. 물체 3개가 움직이니까 세 물체 운동이 아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 뻔한 거 물어보는 거니까 뭐 함정이 있을 것 같죠. 세 물체의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은 뭘 먼저 얘기해 줘야 되냐면 세 물체 운동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되겠죠. 물체가 시스템에 속해 있는 물체가 3개면 그건 세 물체 운동이다. 그 시스템에 속한 물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물체 운동이 정해진다. 라고 하면 이건 세 물체 운동이죠. 근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는 우리 물리학이 뭐 하는 겁니까? 물리학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가지고 그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정하는 그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이게 바로 물리학의 목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체가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했죠. 물체마다 적용하죠. 그래서 세 물체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세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들의 속도가 V1이고 V2고 V3고 이렇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개에 여러 물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체마다 하나씩 세워야지 되죠.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개에 속한 물체의 위치를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죠. 근데 개 속에 있지 않은 물체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어요. 운동 방정식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I번째 물체가 받는 이제 힘, 요 물체마다 물체가 받는 힘이 있는데 이 물체가 다른 물체 때문에 힘 받겠죠. 그건 내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개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물체 때문에 받는 건 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번째 물체가 받는 외력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I, RI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만 의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I와 J번째, I번째 물체와 J번째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력이죠. 이거는 FIJ는 RI, RJ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M1에 작용하는 물체도 외력과 내력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M1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M1하고 DT 제곱분의 D 제곱 R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요건 뭡니까? 요건 M1에 대한 외력입니다. 요건 뭐예요? M1에 대한 내력이죠. 요건 뭐예요? M1에 대한 내력이죠. 이 내력은 몇 개 있겠습니까? 내력은 딱 2개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두 물체밖에 없으니까. M2도 비슷합니다. M2 F2하고 F21, F23 이렇게 있겠죠. M3도 마찬가지죠. F3 외력하고 내력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요걸 이제 풀어야지 되는데 요 3개의 방정식을 요거 풀어 가지고 뭘 구하는 게 목표입니까? R1, R2, R3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풀면 우리 뭘 구합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미분 방정식에는 미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미분에 있는 종속 변수를 푸는 거 요게 바로 미분 방정식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1번식을 푼다고 한다면 우리 뭘 푸는 거예요? 요거 R1을 풀어야지 됩니다. 근데 R1을 풀려고 보니까 이 R1은 여기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R2하고 R3도 있죠. R2하고 R3를 알아야지 R1을 풀겠죠. 그래서 R2하고 R3를 알기 위해서 이제 R2를 풀려면 어떤 걸 풀어야 되겠어요? 2번을 풀어야지 되죠. 그래서 R1을 구하려면 R2, R3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R2를 풀기 위해서 2번을 할 것 같으면 2번 R2를 풀려고 했더니 또 뭘 알아야 됩니까? R1하고 R3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R2를 구하려면 R1과 R3를 알아야 된다. 또 3번을 풀려면 어떻게 돼요? 이 R3를 구하는데 R3를 구하려면 R1과 R2를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씩 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한꺼번에 풀어야지 풀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미분 방정식이 아닌 경우에도 x 하나만 믿으면 뭐 x제곱 더하기 2x는 1 이거 하나만 풀면 되는데 x 더하기 y는 3 x 빼기 y는 5 이러면 이거는 두 개를 같이 풀어야 되죠. 이게 이제 연립 방정식이죠. 그런데 우리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내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했는데 내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내력은 다 없는 거죠. 내력이 잘 없으니까 요거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변했죠. 자, 요거 풀려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R1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풀 수 있죠. 요거 풀어야 되는데 요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자, M2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요거 이렇게 하니까 R2 요거 하나만 가지고 풀면 되죠. M3도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1, 2, 3식을 따로따로 풀어서 풀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식이 2식이나 3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식이 1식이나 3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3식도 1식과 2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거 없더라도, 요거 없어도 요거 그냥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물체 문제라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내력을 받지 않고 외력만 운동하면 물체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이게 또 한 물체 운동이고, 요것도 한 물체 운동이고, 요것도 한 물체 운동인데, 한 물체 운동이 지금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력만 받고 운동하는 물체가 바로 한 물체 운동이고 여러 물체 운동은 어떻습니까? 그 물체들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연립으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경우, 다시 말하면 내력을 받는 그런 경우, 내력을 받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만으로는 풀 수가 없고 여러 물체, 그 내력을 교환하고 있는 여러 물체들을 한꺼번에 풀어야지 되죠. 자, 그래서 한 물체 문제와 여러 물체 문제에 대한 정의가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퀴즈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영수와 기철이와 순자가 돌멩이 한 개씩을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물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물체들의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 세물체 운동이다? 세물체 운동이 아니다? 세물체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세물체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여러 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봤더니 왜 어려웠습니까? 각 물체에 대한 그 운동 법칙을, 운동 방정식을 따로따로 풀 수가 있지 않고 연립으로 풀어야지만 됐죠.
미분 방정식도 풀기가 어려운데 열린 미분 방정식은 정말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끙끙거리고 푸느냐. 여기서 여러 물체 문제는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 물체 문제일까? 그건 바로 무엇이에요? 그 물체들이 서로 내력을 주고받는 물체 운동일 때 여러 물체 운동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 물체 문제는 왜 풀기가 더 어려울까?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더 어렵죠. 그러면 여러 물체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열린 미분 방정식이 안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겠죠. 그러면 어떤 새로운 물량을 제안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량이고 질량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물체 운동을 공부하게 되면 운동량이라는 물량을 이제 따로 또 도입해야지 되고 질량 중심이라는 물량을 또 따로 도입하는데, 이때 도입할 때 아무거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법칙을 알기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갖고 있는 물량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야지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낼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리를 공부하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하나하나는 그 물리량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복잡해지면 간단하게 고치도록 물리량이 제한됐으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물리량이 제한되었는지만 잘 알 것 같으면 그 물리량을 갖다가 막 외우지 않더라도 이건 이런 거였어 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물리 공부가 재미있고 어렵지는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했길래 운동량이라는 걸 제안을 해가지고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보고 싶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까지 이 강의를 갖다가 1강 하면 1강에 A, B, C, D 이렇게 이제 붙였었죠. 그랬는데 A, B, C, D 이렇게 붙이면 기껏 많아야지 그 Z까지 하면 전부 해서 몇 개가 됩니까? 24개가 되죠. 근데 가만 봤더니 강의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곧 24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구분하는 표시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N하고 O가 될 차례인데 알파벳에서 O는 15번째죠. 그래서 HO1 5 이렇게 하는 대신에 15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15, 16, 17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그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물체 운동에서 여러 물체 운동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량과 질량 중심이 도입돼 가지고 여러 물체 운동이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었는지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